자, 7장 얘기는 7장 타이틀 한번 봅시다. 두 표본에 대한 추론, 두 표본에 대한 추론이다 하는 겁니다. 앞에 5장하고 6장을 보시면은 여러분 그 모집단이 하나였죠. 모집단이 하나였고 우리가 거기서 샘플링을 해서 그 표본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게 5장 얘기였다면은 구간 추정을 하는 게 6장은 그 표본 평균이나 뭐 표본 비율 그런 것들을 구해서 그런 것들의 가설 검정을 했었죠. 그죠? 가설 검정을 해서 기무가설, 대립가설 나오고 그게 어떤 숫자하고 같냐, 틀리냐, 아니면 뭐 작냐, 크냐 그런 얘기들을 통계학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5장하고 6장 여러분 가만히 지나 보시면은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신뢰 구간 구하는 거하고 가설 검정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죠. 방법에 큰 차이가 없고 게다가 대립가설이 같지가 않다라고 하면은 신뢰 구간 구하는 거 95% 신뢰 구간 구하는 거는 5% 유의 수준에서 가설 검정하는 거 같지 않다라는 가설 검정하는 거하고 똑같죠. 사실은 요 가운데 부분을 보냐 사이드를 보냐 그 차이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그래서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알파가 우리가 5장에서는 그 알파의 의미를 잘 몰랐는데 6장 와보니까 그 알파가 뭐였어요? 결국은 유의 수준이었죠. 그죠? 다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특히 5장, 6장은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은 5.1, 5.2, 5.3, 6.1, 6.2, 6.3이 사실은 내용이 똑같았어요. 그죠? 처음에 첫 번째 건 뭐였어요? 대표번. 그래서 여러분 뭐 썼어요? 무슨 분포? Z, 정규 분포 썼었고, 두 번째 건 뭐였죠? 비율이었죠. 비율이었고, 세 번째 거는 소표본. 그래서 T분포 쓰는 그 구조 그대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그 구조에 익숙해 있는데 7장 와서 한번 보시면은 7장은 두 표본에 대한 추론이라는 큰 타이틀은 있지만 7점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뭐예요? 대표본 추론. 여러분 딱 안 보시더라도 알겠죠? 이건 무슨 분포 써야 돼요? 정규 분포. 자, 7.2 한번 봅시다. 7.2 한번 보시면은 254페이지에 뭐예요? 비율. 그쵸? 비율이면 여러분 이것도 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정규분포 쓰는 거죠. 그쵸? 이 생각나죠? n분의 p 곱하기 1 마이너스 p. 그거 그대로 나오는 거고. 세 번째 7.3, 261페이지에 7.3 보시면 뭐예요? 소표본. 역시 이건 또 무슨 분포? T분포. 구조는 그대로 똑같더라 하는 겁니다. 5, 6, 7장이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사실 그 기본 흐름은 똑같이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일단 좋은 소식이죠. 우리한테 익숙한 구조니까 좋은 소식이고 단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 6장하고 7장의 차이는 여태까지는 표본 하나, 모집단 하나에서 샘플을 해서 그 특성을 얘기를 했다면은 이젠 두 표본이니까 모집단이 두 개예요. 거기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 두 모집단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딱 생각하면 좀 복잡할 수 있을 것 같죠? 그쵸? 하나 다루다가 우리가 두 개 다룬다니까. 그런데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렵지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빼기를 하면 돼요. 빼기를 하면은 아주 그 뺀 값을 하나의 독립적인 표본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5, 6장에서 배운 그 원칙 그대로 다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7장에서 할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 6장에서 계속했던 얘기 생각나세요, 여러분? 베어링의 코팅제, 그렇죠? 코팅 전후에 얼마만큼 뭐 차이가 있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팅제가 두 개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기아를 만드는 공장을 하고 있는데 내가 박PD 나한테 와가지고 코팅제를 하나 자기가 발명했다고 딱 가져왔어요. 코팅 1. 또 뭐 늦게 온 이석현이 코팅제 2를 또 자기가 발명했다고 저한테 또 왔어요. 코팅제 2. 이 두 개의 차이를 이제 비교해보자 하는 거죠. 문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5, 6장에서는 박P라고 저하고만 얘기했는데 내 지금 가지고 있는 공정 코팅제 새 거. 근데 이제는 두 사람이 나한테 접근을 해서 서로 나한테 팔려는 거예요. 내 공장에.
자기가 받는 코팅제가 서로 또 좋다고. 이런 경우에 둘 사이의 차이가 어떠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내가 아까 원래 했던 문제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죠? 큰 차이는 없다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자, 그런 상황에서 7.1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47페이지 아래쯤에 7.1 두 모평균의 차이에 대한 대표본 추론, 두 평균 차이에 대한 신뢰 구간. 제가 그 밑에 네 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끝이에요. 이거 읽어보시면은 7장도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두 모집단 평균의 차이를 추정하기 위한 예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방금 전 같은 케이스. 자료는 각각의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두 개의 표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료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코팅제 원으로 코팅한 그 기어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해서 여기서 샘플을 충분히 또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팅제 2로 처리를 한 다음에 여기서 또 실험을 많이 해서 샘플을 또 많이 한 거예요. 자료가 각각의 다른 모집단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될 때 추출된 두 개의 표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절에서 설명하는 방법은 4.3절에서 언급한 바 있는 두 개의 독립적인 정규 확률 변수의 차이에 대한 결과를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여러분. 4.3절에서 언급한 두 개의 독립적인 정규 확률 변수의 차이에 대한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아시겠죠? 4.3절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했냐면은 확률 변수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서로 독립일 때 뭘 얘기했냐면 4.3절을 보시려면 여러분 교과서 137페이지 한번 보세요. 137페이지 가셨어요? 137페이지의 두 번째 서머리에 아랫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 두 번째 서머리 전체를 봅시다. X와 Y가 서로 독립이고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Y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X 플러스 Y는 두 개 각각의 평균의 합을 평균으로 하고 분산의 합을 분산으로 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하는 거고, 차이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Y는 평균은 그 두 개의 차이를 그 평균으로 하고 분산은 합이죠. 그렇죠? 합을 분산으로 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요 X 마이너스 Y가 뮤 X 플러스 뮤 Y 시그마 X 죄송합니다. 마이너스를 그랬죠? 마이너스 요 사실에 여러분 우리가 지목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기반해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7장으로 돌아와 봅시다. 147페이지 돌아오면은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뭐에 밑줄 그으셨냐면은 4.3절에서 언급한 바 있는 두 개의 독립적인 확률 변수의 차이는 각각의 그 평균의 차이를 평균으로 하고 각각의 분산의 합을 분산으로 하는 정균포를 따른다 하는 이 원칙에 입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시면 248페이지 뒤에 가시면은 다시 한번 그 얘기가 적혀 있죠. 그렇죠? 이 사실에 주목을 한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이 얘기예요. 원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요 약품 두 개의 문제죠. 약품 두 개의 차이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순전히 헷갈리는 이유는 두 개가 있어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표본이 두 개라서 우리가 처음 당한 상황이고, 만약에 표본이 하나라면은 우리가 5, 6장에서 다 했어요. 5장에서 신뢰 광고했고 6장에서 가설 검증했죠. 우리가 하나인 경우는 잘하는데 두 개인 경우라 지금 우리가 난감해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관심 있는 건 뭐라고 했어요? 이 두 개, 죄송합니다. 학생들한테 두 개라 해서 두 학생이 개발한 이 처리제의 차이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를 하나의 확률 변수로 놓으면 된다는 거죠. 무슨 원칙에 의해서? 조 원칙에 의해서. 그렇죠? 조 원칙에 의해서. 자, 그때 처리제 1에서 나름대로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평균이 있을 거고 여기도 분산이 있을 거다. 여기도 샘플 많이 해가지고 여기 표본에 그 평균이 있을 거고 분산이 있을 거잖아요. 그 두 개의 차이, 예를 들어서 x1, x바, y바라고 할 때 그거의 차이는 두 개의 각각의 평균의 합을, 차이를 평균으로 하고 그 각각의 분산의 합을 분산으로 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거죠. 왜 정규분포 얘기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7.1이 무슨 분포? 몇 개? 대표본. 대표본이니까 정규분포로 곧장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말로 한 걸로 사실은 문제 다 풀었어요, 여러분. 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두 개 있으면은 두 개 빼버려라 하는 겁니다. 빼버리면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한 여러분들이 엊그제 시험 보신 그 내용으로 5, 6장 내용 그대로 똑같이 나온다 하는 거죠. 아시겠죠? 오케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48페이지에 위에 있는 그 박스 안에 있는 4장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가지고 그걸 시켜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약 x바가 크기가 nx인 대표본의 평균이고 y바가 크기가 ny인 대표본의 평균이라면은 x바는 뮤x를 평균으로 하고 nx분의 시그마 x제곱을 분산으로 하고 y바는 μy를 평균으로 하고 ny분의 시그마 y제곱을 분산으로 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하면은 그때 또 x바와 y바가 독립이라면은 x바 마이너스 y바는 평균이 뮤x 마이너스 뮤y와 표준 편차는 루트 nx분의 시그마 x제곱 플러스 ny분의 시그마 y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맞죠? 이걸 따르게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여러분 뭐였다고요? 두 개의 차이잖아요. 두 개의 차이가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정규분포를 구할 때 요거의 평균은 각각의 분포의 평균의 차이고 그 다음에 요거의 표준 오차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시그마 x 마이너스 y바는 x바 마이너스 y바는 루트 nx분의 시그마 x제곱 플러스 ny분의 시그마 y제곱 요 각각의 분산의 합 그거에 그대로 기반을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괜찮습니까, 여러분? 괜찮으신 거예요? 네, 괜찮죠? 자, 그래서 그 방금 전에 한 얘기가 248페이지에 다 적혀 있고 248페이지 밑에 서머리 한번 봅시다. 서머리 한번 보시면은 박정호 한번 읽어보세요. 그쵸? 그래서 그 표현을 보시면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죠. 두 개의 차이, 요거 그대로 원칙 그대로 다 따라간 거죠. 단지 뭐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xy가 아니라 4절에서 봐온 xy가 아니라 x바 마이너스 y바가 된 거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표준 편차가 아니라 표준 오차의 합 그렇게 되는 거 말고는 달라지는 게 전혀 없다 하는 겁니다. 그쵸? 자, 방금 전에 박정호 군이 읽은 이 유젠풀은, 그 서머리는 우리한테 어떤 사실을 얘기해 주냐면은 다시 우리 첫 문제로 들어와서 처리제 1, 처리제 2 각각 개발해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처리제 1은 한 50개 실험했고 처리제 2는 한 70개 실험했어요. 그래도 되는 거죠. NX, NI가 같다고 이게 없잖아요. 달라도 되는 거죠. 샘플 개수가 달라도 돼요. 샘플 개수가 달라도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모집단의 평균하고 표준 편차만 알면은 요거 차이의 분포를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쵸? 방금 전에 신뢰구간 구했으니까 여러분 이걸 사실을 알고 여러분 보고 가설 검증하려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쵸? 6장에서 배운 거 그대로 다 적용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예제 한번 봅시다. 이그젠플 7.1.
흙의 화학적인 성분은 기피에 따라 변한다. 논문에서는 서부 호주의 한 농장에서 추출된 토양의 화학 분석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먼저 땅속 50cm와 250cm에서 각각 50개의 시료를 추출하였다. 50cm에서 NO3의 농도가 88.5, 그리고 표준 편차는 49.4, 250cm에서 NO3의 평균 농도는 110.6, 표준 편차는 51.5로 나왔다. 자, 한번 보시면은 이 경우는 이런 경우죠. 땅이 있을 때 여기 50cm에서 그 다음에 또 몇 cm예요? 250cm? 250cm에서 뭐의 농도를 쟀다고요, 여러분? NO3. 여러분, NO3 뭐예요? 질소인데, 질소는 N만 질소죠. O가 붙으면 여러분 뭐 어떻게 불러요, 우리가? 질산. 그쵸? 여러분, 나이트레이트에서 뭐 질산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은 질소가 과잉으로 있을 때 이게 대기 중이나 물에 있는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존재하는 아주 흔한 형태예요. 몸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 옛날에는 그런, 아직도 많은 책들을 보면 그런 기록이 있어요. 요 NO3가 많으면은 블루베이비 신드롬 그래가지고 애가 사람이 뭐 얼굴이 파래진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최근 과학에 따르면은, 최근 발견에 따르면 뻥이랍니다, 여러분. 근거 없습니다. 또 그 겁먹을 필요는 없고, 근데 이게 많아지면 여러분 물의 수질이 좀 나빠지고 우리 부영향과 그런 게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땅 속에서 지하수에서 많이 발견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에서 뭔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비료를 많이 줬거나, 아니면 화장실이 줄줄 새거나, 아니면 애들 다 모아가지고 여기다 뭐 오줌 누게 했든지, 뭐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은 50cm에서 평균 농도가 뭐예요? 88.5. 잠깐, 몇 개 샘플 했다 그랬죠? 각각 50개. 50개씩 샘플 했는데, 자, 이거를 X바라고 한다면 평균은 얼마? 88.5.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얘기했나요? 표준 편차, 죄송합니다. 얼마? 49.4. 그 다음에 이거를 Y라고 한다면은 Y는 110.6. 그 다음에 얼마? 91.5. 51.5.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뭐예요? 제일 밑에 문장. 서로 다른 두 개의 깊이에서 추출된 시료의 NO3의 농도 차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 농도 차니까 여러분 뭐예요? 요거 빼기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거에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 하는 겁니다. 오케이?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서머리에서 한 그 식이 다 맞다고 동의를 하시면은, 서머리 제일 밑에 있는 249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식 7점에다 그냥 넣으면 되겠죠? x바 마이너스 y바니까 x바 마이너스 y바,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z2분의 알파. 지금 몇 퍼센트 신뢰 구간 구하라는 거예요? 95% 신뢰 구간 구하랬으니까 z2분의 알파는 여러분 그 2분의 알파가 얼마예요? 95% 신뢰 구간에서? 0.025죠. 그쵸? 95% 신뢰 구간이니까 양쪽 끝에 합이 5%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은 2.5%씩이죠. 그러니까 Z 0.025가 되겠죠. 그쵸? 임계치는 Z 0.025 곱하기 루트 NX는 얼마? 샘플 50개죠. 그 다음에 시그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모표준 편차 몰라요. 지금 얘기한 거는 그냥 샘플 표준 편차죠. 표본 표준 편차다. 근데 모표준 편차 모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 쓰는 수밖에 없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베스트 인포메이션이잖아요. 그냥 넣는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넣어보면은, 솔루션을 보면은 어떻게 나온다?
그쵸. x바 마이너스, 지금 y, x, 얘는 왜 풀이가 이상하다? 그쵸? 얘는 말로는 x 마이너스 y를 해놓고 답을 구하기 y 마이너스 x 했죠? 여러분, 우리 방식대로 구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실내 구간. x 마이너스 y로 합시다. 50cm에서 250cm 빼면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88.5 마이너스 110.6 플러스 마이너스 z 0.025 루트 50분의 49.4 제곱 플러스 50분의 51.5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죠 여러분? z 0.025는 얘 교과서 믿으면 얼마예요? 1.96이죠. 1.96 넣으시고 요거 계산하면은 요 계산은 맞겠지. 요게 얼마라는 거예요? 지금 교과서에서 19.8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실내 구간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22.1 플러스 마이너스 19.8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오케이? 괜찮습니까 여러분? 자, 방금 전에 여러분 예제 보시니까 한 게 뭐예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5장 6장에서 하신 거 그대로였고 단지 처음에 뭐 하신 거예요? x-y 그쵸? 그거 가지고 그 차이가 나름대로의 그 독립적인 하나의 분포다. 그것만 정의하신 것 말고는 없다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다들 동의하세요? 김보람 괜찮아요? 동의하죠? 오케이. 자, 7.1을 예. 마이너스가 어디서 나왔냐고? 사실은 상관없죠. 우리가 그러니까 정의하기 나름이죠. 정의하기 나름이죠. 문제가 좀 애매하다. 다시 한번 봅시다. 이석현이 왜 물어보는지 알겠어. 차이니까 그냥 양수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겠냐? 오케이. 근데 뭐 어떻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박필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차이니까 양수로 표현해서 그렇게 얘기해도 좋고, 예, x-y 차이를 x-y로 우리가 디파인을 한다면, 정의를 한다면은 요거 마이너스 붙여도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얘기를 하자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하자 하는 겁니다. 자, 더 이상 가지 말고 7.1에서 이렇게 했다면 7.3은 어떨까요, 여러분? 뭐만 달라질까요? t분포. 그렇죠? 허탈하죠? 그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중간에 7.2는 어떨까요? 또 비율 그대로 똑같고 그냥 평균은 그 차이고 분산은 합이다. 그걸로 나가는 것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example 7.1에서 실내 구간 예를 한번 봤고 두 평균 차이에 대한 가설 검정.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차이는 어떻게 가설 검정할 거냐 하는 겁니다. 차이의 가설 검정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식 7.3 있죠? 7.3 보다 한 두 줄 올라가면은 0가설은 μx 마이너스 μy가 어떠한 특정한 값을 갖는다가 된다. 이 값을 델타 제로라 표시하자. 그쵸? 그렇다면 x-y의 영분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평균은 델타 제로고 분산은 앞에서 얘기한 nx분의 시그마 x제곱 플러스 ny분의 시그마 y제곱 그대로죠. 그렇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검정 통계량은 7.4에서 나온 것처럼 x바 마이너스 y바 마이너스 델타 제로. 그쵸? 델타 제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산의 루트를 씌운 값이 분모로 가가지고 이것이 검정 통계량이 된다 하는 거죠. 보통은 여러분 뭐 어떤 가설 검정을 할까요? 우리가 두 모집단에 차이가 있냐 없냐 그래가지고 이 델타 제로가 많은 경우에 뭐가 될까요? 0이에요. 0. 그죠? 차이가 있냐 없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할 거고 혹시 그런 질문 할 수도 있어요. x가 y보다 4보다 크냐? 그런 질문하면 델타 제로가 4라는 숫자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것만 바뀌지 다 똑같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예제를 한번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것 같아요. 250페이지. 자, 250페이지 보시면은 논문. 오케이, 뭐 논문이 있는데 다 넘어가고 그 example 7점이 들어와서 위에서 5번째 줄.
실드 가스로 아르곤을 이용한 용접부에 함유된 544개의 입자 표본의 직경은 평균이 0.37, 표준 편차가 0.25. 자, 여러분, 요 문제에서 요것만 슬쩍 바꾸고 제가 문제 다시 써볼게요. 요거 그대로 한번 이용해 봅시다. 자, 우선 첫 번째, 그 다섯 번째 줄부터 읽어보니까 실드 가스로 아르곤을 사용한 경우, 그쵸? 이렇게 아르곤을 사용한 경우에 샘플 개수가 몇 개래요? 544개, 50개가 아니라 544개고, 그 다음에 평균이 얼마? 0.37 마이크로미터 그냥 넘어갑시다. 단위가 똑같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0.25. 그 다음에 또 준 정보가 뭐예요? 실드 가스로 뭘 썼어요? CO2를 쓴 경우. 그 경우에 샘플의 개수가 몇 개? 581개. 그 다음에 그때 평균은 0.4.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0.26. 자, 이런 구조다 하는 겁니다. 문제 골치 아프죠. 용접을 하고 실드 가스 나오고 그런 얘기 나왔는데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뭐 얘기해 준 거예요? 표본이 두 가지가 있다. 두 종류가 있다. 하나에서는 샘플 개수가 544개였고 그거의 표본 평균이 이거였고 표본 편차가 이런 경우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집단에서 581개 뽑았을 때 그거의 표본 평균이 이거였고 표본 편차가 이거였을 때 그죠? 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뭘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용접부에 함유된 입자의 평균 직경이 두 종류의 실드 가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결론 지을 수 있는지 판단해 보자. 그 한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두 종류의 실드 가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결론 지을 수 있는지. 뭐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 평균 값들. 요 값들이 다르게 나오는지 결론 내릴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런 문제 읽으면 여러분 기무가설, 대립가설 가지고 우리가 가설 검증해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세우시겠어요? 제가 문제 어떻게 세우라 그랬어요? 기무가설 먼저 얘기하라 그랬어요? 대립가설 먼저 얘기하라 그랬어요? 대립가설 얘기하라 그랬죠? 대립가설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 다르다가 되겠죠. 다르다. 그쵸? 다르다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같지 않다. 뮤 x가 뮤 y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또 어떻게 돼요, 여러분? 뮤 x 마이너스 뮤 y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제 기무가설은 뭐가 돼요? 0이다죠. 그쵸? 같다, 0이다. 그쵸? 그래서 뮤 x가 뮤 y다. 아니면은 뮤 x 마이너스 뮤 y가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서머리에서 델타 제로가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차이값이 0이 되는 거다. 겁니다. 아시겠죠? 그쵸? 자, 이렇게 되면은 검정 통계량 Z값 어떻게 쓸까요? 말로 한번 불러보세요. X바 마이너스 Y바. 그쵸? 0.37 마이너스 0.4.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빼요? 0. 그쵸? 빼고. 루트. 뭐 쓸까요? 544분의 0.25 제곱 플러스 581분의 0.26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Z값 구해보니까 여러분 얼마 나온대요? 마이너스 1.97이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97. 검정 통계량이 마이너스 1.97 나왔을 때 요 경우 얘기해 주는 거죠. 요 경우 얘기해 주는 건데 우리가 지금 가설 검정을 할 때 양측 검정이에요, 단측이에요? 양측이죠. 한쪽이 마이너스 0.97, 1.97보다 작은 거하고 양쪽이니까 1.97보다 큰 것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1.97보다 크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97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더래요? 요 표 보시면은 여러분 요거 나온다는 거죠.
0.0244. 그죠? P 값은 그러니까 요거 두 개 합이 되는 거죠. 그럼 P가 얼마쯤 되는 거예요? 0.0448, 488. 그죠? 그 정도 되면 5%보다 작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일반적으로 기무가설 기각할 만한 거죠. 그죠? 기무가설 기각한다 하는 겁니다. 기무가설을 기각한다는 얘기는 뭐죠? 두 개가 뭐 아르곤을 쓰던 아니면은 CO2를 쓰던 두 개의 입자의 반경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죠? 그죠? 다르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괜찮습니까? 여러분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모든 정황상 여러분들이 되게 괜찮아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을 본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메모리가 프레시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를 안 따라오시고 그러시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를 너무 늦게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면 의욕부진? 그런 거예요? 그냥 졸고 싶은 거예요? 춥죠? 요즘 춥죠, 여러분? 안 추우세요? 아침엔 추운데 또 낮엔 더워요, 여러분. 오늘도 한 17도, 18도 돼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막 되게 힘드실 거예요. 조금만 힘내봅시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이그젬플 7.3 한번 봅시다. 251페이지. 연결된 거예요. 예제 7.2를 참고하여 이산화탄소 용접부에 함유된 입자의 평균 직경이 아르곤 용접부의 평균 직경보다 0.15, 0.015 이상 크다고 결론 지을 수 있는지 판단해 보시오. 자, 여러분 문제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방금 전에 7.2에서는 다르다고 할 수 있냐? 그렇게 물어봐서 여러분들이 대립가설 이렇게 세운 거잖아요. 지금 대립가설 이렇게 물어보면 대립가설 어떻게 세워야 돼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뮤 y가 뮤 x보다 0.15보다 0.015 이상 크다고 결정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뭐예요? 뮤 x 마이너스 뮤 y를 여러분 어떻게 적어야 돼요? 이렇게 적어야 되겠네. 마이너스 0.015보다 작거나 같다. 그쵸?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이렇게 적으면은 대립가설, 기무가설은 어떻게 적어야 돼요? 크거나 같다. 그쵸? 0.01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적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만 중요하다고요? 기무가설에서는 이퀄 사인만 중요하죠?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설 검정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여기서 검정 통계량 구하실 때 뭐만 달라져요? 0이 아니라, 그쵸? 마이너스 0.015. 그것만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것만 달라진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다 똑같이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보면은 Z가 얼마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0.99가 나오더래요. 마이너스 0.99. 자, 게다가 마이너스 0.99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거는 단칙이에요? 양칙이에요? 지금. 단칙이죠? 한쪽만 하면 돼요. 마이너스 0.99보다 작으려면은 이거 확률 꽤 크겠죠? 그쵸? 꽤 크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P 값이 0.1611이 나오더래요. 그럼 여러분 이거 기각 못하죠? 기무가서 기각 못한다는 겁니다. 자, 서머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오케이? 7.1 끝났어요. 괜찮으세요? 진짜 괜찮죠? 자, 그 다음에 7.2 한번 봅시다. 7.2는 두 비율의 차이에 대한 추론.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대표본 아니라 비율이고 두 개의 차이, 그 구조만 그대로 다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두 개 각각이 있을 때 두 개의 차이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하나의 독립된 그 확률 분포로 보면 된다는 겁니다. 차이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균은 어때요? 각각의 평균의 차, 그쵸? 마이너스니까. 분산은 여러분 어때요? 합, 그쵸? 그 원칙만 그대로 기억하시면 되고 그거 그대로 다 적용된다는 겁니다. 두 비율의 차이에 대한 추론 254페이지.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내용이 어디냐면은 25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네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적혀 있어요, 식? px의 햇 마이너스 py의 햇은, 그쵸? 두 표본 비율의 차이는, 그쵸? 차이는 평균이 뭐? px 마이너스 py. 그 비율의 차이를, 그 각각의 평균의 차이를 평균으로 하고, 분산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합이죠? 각각의 분산의 합, 플러스가 있잖아요, 중간에. 플러스를 분산으로 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거죠. 맞죠? 그쵸,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지금 몇 장째 봐오던 그 구조 그대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모비율, 이거 비율 할 때 생각나시죠? 특히 5장에서 배웠었나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러분? 고전적인 방법이 있고 좀 새로운 방법이 있다 그랬죠? 새로운 방법 생각나세요? 뭐 샘플에다가 2를 더하고 그 다음에 성공 횟수에다가 1을 더해가지고 뭐 그렇게 구하라 그랬죠? 그게 어디 설명이 되어 있냐면 255페이지에 서머리에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p 햇을 안 쓰고 지금 뭐 썼어요? 251페이지 그 서머리 보세요. 물결 썼죠? 물결은 여러분 255페이지 그 위쪽에 보시면은 nx 물결은 nx에다가 2 더하고 ny의 물결은 ny에다가 2 더하고, 그쵸? 성공에 쓴 그 뒤에 보시면 하나씩 더 더했었죠? 그래서 이거 누가 얘기했다 그랬죠? 누군가 연구에서 나온 결과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통계학 책 중에 이렇게 나타낸 거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새로운 이론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 실제 사용하실 때 한번 써보시고, 저는 여기에 그렇게 강조하지 않겠다 그랬죠? 그쵸? 오케이. 그러고 있는 거 아시고, 저는 되려 여러분들한테 뭘 강조했었냐면은 고전적인 방법. 이 교과서에서 많이 안 쓰는 교전적인 방법 말씀드렸죠. 그게 어딨냐면은 256페이지에 제일 밑에 서머리에 있다는 겁니다. 맞죠? 자, 그거는 원래 우리가 알던 방법 그대로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뭐 횟수에다가 시행 횟수에다가 2를 더하고 성공 횟수에다가 1 더하는 거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대로 다 하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6페이지에 나오는 서머리, 그걸 한번 누가 읽어볼까? 누가 읽어볼까? 누가 읽어볼까? 잠깐, 송기범 왔어요? 읽어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서 7.6이 적혀 있고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두 표본이 모두 최소 10번의 성공 횟수와 최소 10번의 실패 횟수를 갖지 않는다면 이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 그렇게 적혀 있죠. 이 얘기 처음 들으세요? 아니에요. 앞에다 나왔죠? 적어도 10번 이상씩 성공 실패 횟수가 각각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대로 다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 적용이 돼서 이런 식으로 신뢰 구간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57페이지 뭐 나와 있냐면 또 가설 검정 나온 거예요. 그쵸? 구조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하고 다 하지 않고 258페이지에 이그젬플 한번 봅시다. 자, 이그젬플 보시면은 제조회사는 가끔 위험관리기법의 하나로 계약서에 기재된 보험 및 배상금 약관과 같은 위험 전이 방법을 사용한다. 자, 여러분, 이런 위험, 보험회사, 이거 우리하고 별로 관계 없는 줄 알았죠? 제가 최근에 이 아주 큰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다 알만한 보험회사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보험 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보험 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여러분 선배들 중에 대학원 졸업한 그 환경, 특히 저는 환경 전공하잖아요. 대학원생들을 좀 추천해달래요. 뽑고 싶다고. 토목과에 환경 전공한 사람들을 보험회사에서 뽑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조건을 보니까, 오,
월급도 되게 많이 주대요, 여러분. 예? 예?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게 다 여러분 인터넷에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 나중에 다 조용히 말씀드릴게요. 조건도 너무 좋고 나도 후회했어요. 괜히 공부해서 나도 거기 취직할 걸. 그리고 뭐 여러분 좋아하는 그 여러분 군무지는 무조건 서울 뭐 그런 아주 엄청난 조건인데 그 사람들이 왜 여러분들을 뽑고 싶어 할까요? 환경전공한 여러분들을? 저도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지금 많이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저희 또 전공이 토양오염 쪽이래요. 그래서 개인한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 큰 보험회사니까 기업들이 있잖아요. 기업들하고 얘기를 한대요. 기업들한테 가가지고 요즘은 법규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은 내가 여러분 땅을 사가지고 내 공장을 운영을 해요. 운영을 해서 내가 잘못해서 오염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 오염시키면은 내가 그거다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 어떠냐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오염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고라는 게 땅속의 오염이라는 거는 잘 몰라요, 생각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하에 탱크가 있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게 샜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발견을 못하고 3, 40년 동안 그냥 영업 잘 하다가 그 이제 땅을 딱 팔고 이제 정리하고 나서려는 순간에 누군가 그거를 딱 발견해서 딱 이렇게 잡는 수가 있어. 어디 가세요? 이거 청소하고 가셔야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내가 3, 40년 동안 계속 버리다가 모르고 다시 딱 뒤돌아보니까 이게 오염이 내 땅만 오염시킨 게 아니라 땅속 밑에 가면 여러분 지하수가 그러잖아요. 이게 쫙 퍼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한양대에서 우리 뭐 1950년대부터 뭐 이 캠퍼스에 있었는데 뭔가를 버려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이게 성동구 전체를 오염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성동구 전체에 이 토양하고 지하수 오염된 걸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뭐 내가 사장이니까 나보고 그 흙 다 먹고 뭐 그 지하수 다 밥할 때 먹으라는 그런 게 아니라 돈을 내야 되는 거죠. 정화하는 비용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비용이라는 게 때로는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여러분. 어마어마해져가지고 내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걸 이 사람들은 캐치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요 회사한테 뭘 권유해요? 보험을 들어두라는 거죠. 맞죠, 여러분? 보험 그런 경우에 드는 거잖아요. 내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도저히 능력이 안 되니까 미리 조금씩 돈을 넣어가지고 이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험을 권유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뽑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보고 그 보험 상품 개발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건 모르잖아요.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라 이 평소에 그 회사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뭘 해주냐면은 이 컨설팅을 해준대요. 아, 오염이 어떤 작업을 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오염이 날 수가 있고 현행 법규에서는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이렇게 좀 차라리 조사를 지금도 하시고 뭘 하나 더 하셔야 된다. 물론 보험도 두셔야 되지만 아니 몇십 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벽이라도 치든지 땅속에 그죠? 탱크를 뭘 하든지 그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죠. 보험 이외에 또 리스크 관리를 그런 걸 컨설팅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컨설턴트죠. 환경 컨설턴트. 그런 사람이 그 회사에만 한 3, 40명 있대요. 보험회사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 상경대 나와가지고 돈만 쓸 줄 아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엔지니어가 한 3, 40명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당신 회사만 그게 있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회사들 있죠? 다 있대요. 이런 조직들이. 그래서 여러분 환경 공부하시면 그쪽에도 팔려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컨설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방금 전에 했던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내가 전문가로서 뭘 알고 그 기술을 필요한 사람한테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고 자문을 해주고 어떤 해결책을 주고 돈을 받는 거죠. 일종의 뭐 변호사 그런 거하고 비슷한 엔지니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작업, 그런 직종들이 점점 더 뜰 거예요, 여러분. 환경 쪽으로. 계속 많이 생기고 요 환경 컨설턴트 우리나라 마켓이 점점 커진다 그래가지고 외국 회사도 점점 더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 선배들 중에도 지금 외국회사 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런 잡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그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라는 게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해당되는 얘기더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이그젬플 7점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쫙 어려운 얘기가 다 있는데 네 번째 줄 경영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회사의 위험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어떤 방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43개의 정유회사 중 총 22개의 회사가 위험 전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응답했고 93개의 건설회사 중 55개의 회사가 위험 전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응답했다.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위험 전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한 비율이 중요하겠죠. 근데 두 개의 군이 있죠. 두 개의 집단이 있죠. 첫 번째는 무슨 회사? 정유회사. 두 번째는 건설회사. 그 각각에서 위험 전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그 비율에 관한 문제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각각의 표본 비율, 정유회사의 경우에는 얼마? 43분의 22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건설회사 경우에는 93분의 55. 맞죠? 그렇다면 위험관리 방법으로 위험 전이를 이용한 정유회사의 비율이 건설회사의 비율보다 낮다고 결론 지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거 그러면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기무가설, 대립가설 세우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정유회사를 X라고 하고 건설회사를 Y라고 할 때 여러분 지금 대립가설 어떻게 써야 돼요? PX가 PY보다 작다. 맞죠? 문제 물어본 거 그거죠? 그러면은 기무가설은 어떻게 돼요? PX가 PY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퀄일 때라 그랬죠. 자, 이런 경우에 내가 한 가지 설명 안 한 게 있구나. 이런 경우에 여러분, 자,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기무가설은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퀄일 때만 중요하다 그랬죠? 그쵸? 이퀄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기무가설은 PX하고 PY가 같다는 거죠. 정유회사에서의 비율하고 건설회사의 비율이 같다라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쵸? 그런 조건일 때 우리가 앞에서 한 그 고전적인 방법으로 그냥 검정 통계량을 적어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불러보십시오. Z는 P hat, PX hat 마이너스 PY hat 마이너스 0이죠. 0이니까 0. 그게 분자고 분모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루트 NX분의 PX hat 곱하기 1 마이너스 PX hat 플러스 NY분의 PY hat 1 마이너스 PY hat 그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 우리가 가설 검정할 때 검정 통계량을 구할 때는 기무가설이 사실인 가정하에 기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그런 가정하에 그걸 계산하는 거잖아요. 기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은 PX하고 PY가 같다 그랬죠. 같다 그래 놓고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신 검정 통계량의 분모를 보시면은 PX하고 PY가 같게 표현됐어요? 아니죠. 별도로 그냥 PX, PY 그대로 써줬고 여러분들이 N만 나누고 그냥 그대로 했죠. 그쵸? 이거를 보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밑에 있는 PX하고 PY를 같이 놔줘야 된다는 거죠. 같이 놔줘야 진짜 기무가설이 사실인 하에서 우리가 이걸 계산하는 거하고 같지 않냐 하는 거죠. 동의하세요? 그걸 어떻게 구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PX, PY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값을 모르는데 그걸 뭘로 갖게 놓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은 여러분 257페이지로 한번 돌아오세요. 257페이지에 식 7.7 있죠? 식 7.7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로 불러준 거예요. 맞아요? 그쵸? 그 밑에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평균은 0가설에 의해 px-py가 0으로 쉽게 대출 수 있다.
반면 분사는 평균에 비해 다소 까다롭다. 언뜻 보기에 모비율 px와 py를 각각 표본 비율 px 햇와 py 햇으로 대체하여 근사치로 계산한 것이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한 말로 한 거였죠. 그러나 영가설 H0는 모집단 비율이 동일하다고 명시한다. 맞죠, 여러분? 여기서 기무가설에서 영가설에서 px하고 py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같게 놔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렇죠? 따라서 두 값은 같은 값이어야 한다. 적절한 값은 합동 비율이라고 정의되는 값으로 이는 두 표본의 성공 횟수의 합을 두 표본의 크기의 합으로 나눔으로써 구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해요? 보면 여러분 그 밑에 식 보시면은 합동 비율 하면서 p 햇이라고만 했어요. x, y 없어요. 그거는 분모에는 뭐가 있어요? nx 플러스 ny. nx는 뭐고 ny는 뭐예요? 각각의 전체 샘플의 개수죠. 그걸 더하고 분자에는 뭘 더했어요? 그쵸? 각각의 성공 횟수를 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동 비율, 이거는 여러분 그 구조를 보시면은 x, y 두 집단을 둘 다 동일하게 봐가지고 전체 샘플의 개수의 합을 분모에다 놓고 전체 샘플의 개수 중에서 성공의 횟수를 다 그냥 더한 거죠. 그래서 비율을 구한 거를 실제로 분산을 구할 때 px 햇, py 햇 대신에 요거 p 햇을 넣자는 거죠, 여러분. 오케이? 동의하세요? 말되죠? 귀무가설이 사실인 하에서 검정통계량을 구하는 거고 귀무가설이 두 비율이 같다고 했으니까 그 두 개가 같다는 거를 실제로 반영을 했다는 거죠. 오케이? 자, 이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서 이그젬플 7.5로 다시 돌아오면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귀무가설, 대립가설은 솔루션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웠고 제일 처음에 구한 게 뭐예요? 합동 비율을 구했어요. 맞죠? 네. p 햇 어떻게 구했습니까? 분자에 뭐? 22 플러스 55 뭐죠? 각 정유회사하고 건설회사하고 군 중에서 성공의 횟수 그쵸? 그 위험전이가 제일 높다고 얘기한 그 회사 수의 합을 분자에다 하고 분모에다가는 총 회사 수의 합 해서 0.566을 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그 필요한 그 표준편차를 구하셔가지고 그게 0.0914가 나온다는 걸 계산하셔가지고 검정통계량을 구해보니까 검정통계량이 얼마 나오더래요? 마이너스 0.87이 나오더라. 마이너스 0.87이면 여러분 정규분포에서 요거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죠. 근데 P값이 얼마예요? 0.192이면 작아요, 커요? 크죠? 크기 때문에 기무가설 기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럽니다. 기무가설 기각 못해요. 오케이? 기무가설 기각 못한다는 거는 뭐예요? 이게 작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내려진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그 서머리가 259페이지에 서머리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꼭. 자, 여러분 새로운 거 뭐 있습니까? 7장 들어서 왜요? 있죠. 합동, 그쵸? 합동 비율, p 햇 구하는 거 그거 새로 왔죠? 그거 하나 새로 보신 거예요. 나머지는 새로운 거 없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7.3 261페이지 두 평균 차이에 대한 소표본 추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타이틀만 보고도 무슨 분포? T분포. 근데 T분포는 여러분 Z와 달리 무슨 차이가 있죠? 자유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유도 부분만 약간 조심하시면은 이것도 껌이다 하는 겁니다. 아주 쉬운 부분이다 하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스튜던트 T분포를 따른다 하면서 261페이지의 중간 부분 보시면은 다음 변량은 근사적으로 스튜던트 T분포를 따르게 된다 하면서 x바 마이너스 y바 마이너스 뮤x 마이너스 뮤y 나누기 루트 nx분의 sx제곱 플러스 ny분의 sy제곱이 T분포를 따른다. 맞죠, 여러분? 앞에서 했던
정균포 따르던 그 통계량이 그대로 T분포 따른다. 그것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러한 분포에서 사용되는 자유도의 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하면서 자유도 값이 상당히 복잡하게 계산이 되게 돼 있죠. 근데 한번 구조를 한번 봅시다. 뭐 어떻게 한 거예요? 분모에 보면은 첫 번째 모집단의 첫 번째 그 표본의 개수 마이너스 1 자유도를 분모로 하고 그거에서 샘플의 개수를 분모에다 놓고 또 분산을 분자에다 놓고 그거를 제곱을 한 걸 각각을 더한 거에다가 두 개를 또 더한 거에 제곱을 해서 그 값을 자유도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딱 보시면 이거 정수로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그 제일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식의 결과가 정수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 대부분이죠. 소수점 이하를 버린 가장 가까운 정수를 취한다. 아시겠죠? 소수점 2를 버리고 가장 가까운 정수로서 자유도를 하라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 새롭습니다. 오케이? 자유도 구하는 식이 좀 더럽죠? 그쵸? 그거 하나만 좀 주의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그젬플 7.6 한번 봅시다. 자, 이그젬플 7.6. 자, 뭐 위에서 5번째 줄 실제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뭐 이게 지금 뭐 수복 치의학해서 뭐 이거 치과 쪽 얘기하는 건데 그거 다 모르셔도 되고 요거부터 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위에서 5번째 줄 제일 끝에 총 15개의 시료가 각각 방법으로 치료되었다. 일정한 강도로 치료된 시료들은 400.9 뉴턴 퍼 제곱 밀리미터의 평균 강도와 10.6의 표준 편차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강도로 치료한 시료들은 367.2의 평균 표면 경도와 6.1의 표준 편차, 두 가지 방법에 치료된 시료들 간의 평균 표면 경도의 98% 신뢰 구간을 구하라.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각각이 샘플의 개수가 몇 개라는 거예요, 지금? 15개. 여러분 30개 안 되니까 정규분포 아니죠? 그쵸? 그 다음에 그 15개 각각에 대한 평균하고 표준 편차 줬죠? 그쵸? 자, 이 표준 편차 줬을 때 이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경우, 모 표준 편차인 경우에 여러분 뭐 쓰라고요? 정규분포 쓰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이게 모 표준 편차예요? 아니죠? 그냥 표본 표준 편차니까 T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 문제가 물어본 게 뭐라고요? 98% 신뢰 구간을 구하랬으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X바 마이너스 Y바. 그쵸? 각각의 그 표본 평균의 차이 플러스 마이너스 T 98%니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양쪽 끝이 2%가 남아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1%씩 남는 거죠? 그쵸? 0.01 하고 자유도는 어떻게 구해요? 그 위에 있는 더러운 식. 그쵸? 거기다 넣어가지고 자유도 구해서 그 다음에 그대로 구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면은 자유도 구한 식에서 값이 얼마 나왔대요? 22.36이 나오더래요. 그러면 0.36 버리고 22를 취해서 자유도 22를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문제 그대로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3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모분산이 동일한 경우에 대한 방법. 자, 요거는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강수지. 날 이렇게 놀리키는 건 아니죠. 그걸 못 읽는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지금.
자, 보시면 두 개의 모분산 시그마 x 제곱과 시그마 y 제곱이 동일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우선 단계 1에서 합동 표준 편차 SP를 구한다는 겁니다. SP는 보시면은 nx 플러스 ny 마이너스 2 각각의 자유도인 nx 마이너스 1, ny 마이너스 1을 더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쵸? 더한 거를 각각의 표준 편차에다가 각각의 그 분산에다가 그거만큼의 자유도를 곱한 값을 합해서 전체를 루트를 씌워서 구한다 해가지고 S를 이걸 쓰는 거, SP를 쓰는 경우인데 여러분 교과서에서 지금 계속 뭐래요? 가로 열고 권장되지 않는다 그랬죠? 왜 권장되지 않냐면은 지금 문제의 기본 가정이 뭐예요? 모 분산이 동일한 경우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경우가 몰라요. 우리 그런 경우가 없어요. 모 분산도 모르는데 모 분산이 두 개가 동일한 경우, 그렇게 아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고 게다가 요식이 교과서에서 얘기하기로는 두 개의 모분산이 동일하다는 가정에 너무나도 의존적이랍니다, 여러분. 두 개의 모분산이 같지 않으면 이 식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거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너무나 힘든 가정이고 현실적으로 안 나타나는 가정이기 때문에 엄격하게는 그걸 쓸 기회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한번 소개만 해주는 거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도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렇죠?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있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소표본 가설 검정은 뭐 그렇게 하겠죠. 그것도 넘어갑니다. 이그젬플 7.7 한번 말로만 또 한번 봅시다. 좋은 웹사이트 디자인은 웹 내비게이션을 더욱 쉽게 만들어줄 수 있다. 논문에서는 두 종류의 디자인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항목들의 인식 정도를 비교하였다. 전통적인 웹 디자인을 사용한 10명의 사용자 표본에서는 웹 사용자가 평균적으로 32.3 항목들을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준 편차는 8.56. 자, 근데 여러분 벌써 딱 아시겠죠? 10명이었으니까 T분포죠. 30개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평균하고 표본 평균하고 표본 표준 편차 줬고 새롭게 구성된 웹 디자인을 이용한 10명의 또 10명이네요. 거기서 평균이 44.1이 나왔고 표준 편차가 10.9가 나왔다. 그렇다면 새롭게 구축된 웹 디자인에서 인식된 항목들의 평균적인 수가 전통적인 웹 디자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고 결론 지을 수 있는가? 어떻게 쓸까요? 기부가설, 대립가설. 새로운 걸 Y, 전통을 X라고 한다면 지금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뭐예요? 새로운 게 더 많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뮤 Y가 뮤 X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대립가설 써야 되겠죠? 규모가설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뮤 X는 뮤 Y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 그랬죠? 중요한 거는 그런데 이퀄 사인일 때만. 그렇죠? 이걸로 가설 검증하면 된다. 단측, 양측. 단측이죠? 이거는 뮤 X 마이너스 뮤 Y는 0보다 작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해보시면은 T값, 검정 통계량은 여러분 솔루션 한번 보세요. X바 마이너스 Y바 마이너스 제로 나누기 루트 NX분의 SX제곱 플러스 NY분의 SY제곱 NX, NY 여러분 다 아시고 SX, SY 다 아니까 넣으실 수 있죠. 단지 여기서 또 자유도 구하셔야 되죠. 아까 그 더러운 식으로 넣어보니까 값이 얼마 나와요? 17.53 나오면 소수점 이하 버리라 그랬죠. 0.53 버리고 17로 자유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뒤에서 찾아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얼마 나오더래요? 얼마 나오냐면은 P값이 0.005에서 0.1 사이 나오답니다. 0.005에서 0.01 사이면 충분히 작죠? 작으니까 기무가설 기각하고 새로운 게 전통적인 것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더 잘 인식한다고 할 수 있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괜찮으십니까? 그 다음에 이그젬플 7.8에서는 여러분 문제 한번 보세요. 예제 7.7에서 새롭게 구성된 웹 디자인으로부터 인식된 항목 수가 들의 평균 수가 전통적인 디자인의 방법의 결과보다 2 이상 크다고 결론 지을 수 있는가?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적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적을까요? 대립가설. 2 이상 크다.
어떻게 적으면 돼요? 새롭게 된 게 잠깐, 그럼 내가 뭐 잘못 적었나요? 처음 거 맞았죠? 그쵸? 내 데피니션에 따르면 맞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제 데피니션에서는 사실은 뮤x 마이너스 뮤y가 그렇죠. 그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 상황에 따라서 바꾸시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말 바꾸는 거니까 다 그대로 하시고 266페이지에 서머리 보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 뒤에 것까지 한번 보시는 걸로 다 하겠습니다. 쉽죠?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뭐라고 나갈 거냐면은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여태까지는 여러분 어떤 비교였냐면 두 개의 자료를 그냥 비교했어요. 처리제 1, 처리제 2 각각에서 뭐 50개, 60개 샘플 해가지고 그거를 비교했는데 우리가 어떤 뭐 처리의 효과를 진짜 비교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각각을 막 랜덤하게 실험하는 경우보다 교과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자동차 타이어의 마모 정도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이번에는 마모제가 아니라 두 학생이 타이어 1, 여러분 뭐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 넥센이 야구도 올라갔으니까 넥센 얘기해 줘야죠, 여러분. 그렇죠? 각각의 타이어 중에 어떤 게 더 튼튼하냐 비교를 하고 싶다 하는 겁니다.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전같이 똑같이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금호 타이어를 단 차량을 뭐 한 뭐 몇십 대 알아서 샘플해 오라 그러고 넥센 타이어를 단 차를 뭐 몇십 대 샘플해 와서 얼마만큼 고개 달았나 그거 가지고 비교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비교해도 돼요. 근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은 금호 타이어에서는 자기네께 좀 덜 달았다고 해서 이렇게 특정 회사를 얘기하면 안 되지 인터넷에서. 이 회사에서는 안 들은 걸로 하고 어떤 회사에서는 내 타이어가 좀 덜 다른 것처럼 얘기하려고 이 실험 방법을 보니까 조작을 할 수가 있죠. 테스트를 하는데 운전을 진짜 얌전하게 하는 사람들만 테스트 드라이버로 쓰는 거예요. 아주 얌전하게 운전을 하면 여러분 타이어가 덜 달아요. 타이어는 언제 많이 달아요, 여러분? 급 팍 나가고 브레이크 팍 밟을 때 제일 많이 달아요, 여러분. 그렇게 운전 안 하고 아주 얌전하게 운전하는 사람들한테만 샘플링을 해오고 이 회사는 뭣도 모르고 그냥 막 제대로 그냥 막 랜덤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타이어가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이 샘플하는 그 방법이라 그럴까, 이 실험 방법 때문에 결과가 달리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운전자를 정해요. 똑같은 사람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아주 다양한 운전자 50명을 뽑아요. 운전 얌전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제일 끝에는 운전 진짜 난폭하게 하는 사람, 운전하면 안 되는 사람 정도. 여러분 면허 취소되고 막 진짜 난폭한 사람, 그다음에 뭐 경주용차 모는 사람, 그런 사람부터 해서 진짜 초보 운전이라서 1m도 가기 힘든 사람, 그런 사람부터 다양하게 쫙 뽑은 다음에 앞바퀴가 두 개잖아요. 하나에는 2타이어를 달고 하나는 2타이어를 달아요. 그것도 왼쪽 오른쪽 계속 컨시스턴트하게 달면은 또 좀 결과가 바이어스 될 수 있잖아요. 한 차에 딱 보면은 가위바위보 해요.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이 왼쪽에 달고 진 사람이 왼쪽에 달기. 왼쪽에 달고 오른쪽에 달기. 다음에 오면 또 가위바위보 해요. 그럼 랜덤하게 막 섞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바퀴 중에서도 막 랜덤하게 섞이고, 그러니까 모든 운전자가 테스트용 타이어가 앞쪽에는 있어요. 하나씩은 있어요. 그렇죠? 하나씩 있고 방향은 막 바꿀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운전자들한테 마음 놓고 운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샘플링을 하면은 운전자에 의한 그런 영향은 철저하게 배제할 수 있죠. 그렇죠? 괜찮은 실험이죠, 그거는. 그 다음에 여러분 비슷한 게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약 가지고 실험하는 경우 있죠? 위약 실험 아시죠? 위약 얘기 들어보셨죠? 그쵸? 이 가짜로 그냥 약 먹어도 그게 약이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느끼는 경우 있잖아요. 위약 실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사람들 해놓고 위약 먹이고 이쪽 사람들 불러놓고 이 사람들한테 진짜 약 먹여가지고 테스트하면은 제대로 안 나와요. 똑같은 사람한테 먹여야 돼요. 이게 위약인지 진짜 약인지 얘기 안 해주고 먹여요.
그 다음에 반응 보고, 그 다음에 한 며칠 있다가 그 약이 다 몸에서 나간 다음에 또 다른 약 먹이고 또 반응 보고. 그죠? 같은 사람의 그렇게 차이를 보면은 개인 차이에 대한 아까 그 자동차 운전자의 차이 같은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할 수가 있잖아요. 훨씬 더 스마트한 샘플링 방법이고 실험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바로 뭐냐면은 7.4의 짝자료를 이용한 추론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짝자료란 뭐냐면은 동일한 자동차 아니면 동일한 사람한테 자료가 2개씩인 거죠. 타이어 2개, 그 다음에 위약, 진짜약. 그렇게 짝으로, 페어로 자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하면은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냐면은 이 경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타이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머티리얼로 만든 타이어, 옛날 머티리얼로 만든 타이어. 그래서 같은 차에 앞바퀴에 양쪽을 랜덤하게 단 그 경우의 실험을 해보니까 새로운 머티리얼로 나왔을 때가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트레드 뎁스니까 좀 이게 많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덜 달았다는 거예요. 자동차 타이어가. 그러니까 많이 남았다는 거는 덜 달았다는 거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확실히 새로운 머티리얼이 결과가 더 좋죠. 그렇죠? 이런 결과를 잡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짝자료를 하면은. 짝자료를 안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차에 이게 아니라 X끼리 자기네끼리 실험하고 동그라미끼리 각자 실험을 하는데 그 운전자의 차이까지 그 자료에 다 묻혀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왜곡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운전자의 차이 때문에. 근데 운전자의 차이는 우린 보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우린 타이어의 차이만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잘 스마트하게 아이솔레이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요 짝자료 방법이다 하는 거죠. 2개의 모집단을 비교를 할 때. 말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방법이 7.4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데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 7.4 그럼 뭐 어떻게 했어요? 뭐가 달라지겠어요? 통계적으로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계산 방법은 뭐 달라지는 거 있겠어요? 없어요. 그냥 차이 그거 가지고 하나의 자료라고 또 하시면 돼요. 그게 충분히 개수가 많으면은 정규분포 쓰시는 거고 그게 개수가 얼마 안 되면은 T분포 쓰시고 그렇게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실험 방법을 스마트하게 하면은 우리가 얻고 싶은 내 소리를 딱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가다 보니까 어때요? 이번 주에 7장 끝날 것 같죠?